예, 당파 전술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지금은 많이 이제 인식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배를 서로 부딪혀서 우리 파농선으로 일본 배를 부딪혀서 깬다. 이 당파.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총포로 깨버립니다. 총포, 지자포, 현자포 이런 포로 날아가면 그게 사실 포탄이 날아가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 K9처럼 이게 터져서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화살이 날아가고요. 대장군전 해가지고 화살, 또 포도 날아가서 이것이 그냥 배 이 겉을 깨버립니다. 이 막을 깨가지고 물이 새어 들어가고 그 위에 화살을 쏘고 또 불화살을 쏘고 이렇게 배를 침몰시키지 당파 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배끼리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총포를 이용해서 적의 배를 깬다. 이런 의미가 정확합니다. 그럼 배끼리 부딪히는 경우는 그래도 있지는 않았을까요? 없었나요, 아예? 실제로 거북선 같은 경우는 앞에 돌기가 있고 워낙 이 일본군이 이 등선 육박 전술을 하잖아요. 배를 붙여가지고 위에 올라타서 칼싸움하는 것이 일본군의 특징인데 그래서 배는 최대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배는 떨어져서 총포. 일본군이 갖고 있는 조총도 사실은 유효 사거리가 50m밖에 안 돼요. 조금 더 날아가면 100m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배들은 200m 정도 떨어져서 총포로 때리거든요. 그러나 거북선만큼은 이게 돌격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가까이 붙습니다. 붙어도 괜찮은 것이 위에 침이 있잖아요. 덮어버리고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북선으로는 앞에 이 부분으로 돌기, 도깨비 머리로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파농선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거북선에 대해서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사실은 저도 미스터리인데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많이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충목 전설이라든가 이런 기록에서 나오는 그런 걸 보면은 거북선의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고 지금 거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가슴 쪽에 있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전문의 그 한산 영화에 보면은 그 감독이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이 가슴에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철갑선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나옵니다. 철갑선, 철로 다 덮은 것은 분명히 아니고 또 하나는 2층이냐 3층이냐 그것도 아직까지도 이 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감독이 아주 머리를 쓴 것이 그 한산 영화 보면은 2층 거북선도 나오고 3층 거북선도 나와서 같이 움직여요.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아직도 그건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3층이 맞다고 그냥 생각이 어느 정도 갑니다. 왜냐 격군, 노전능 격군이 있고 또 포를 쏘는 포수가 따로 있어야지 같은 층에 있으면 이 연기 때문에 이 반동 때문에 노를 못 줬습니다. 그 아주 위험하고요. 3층이 맞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머리는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고 가슴 쪽에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머리 쪽에도 포구가 아직 있으니까 큽니다, 이게. 작지 않고 그런 것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본래 거북선은 단독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참 대단한 것이 하객진에 있잖아요. 하객진. 항상 하객진에는 이게 항모형의 진영을 만들고 거북선을 중앙에 출동시켜요. 그러니까 하객진이라는 이 포위망 가지고 거북선을 움직일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주로 선두에 있는 적선 또 대장선을 중심으로 때려버립니다. 가까이 가서 겁을 주는 거죠. 실제 파괴도 하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지휘관들이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그 공포의 배로 인식이 돼요. 일본 지휘관도 마찬가지고 수군들이 볼 때도 굉장한 공포심을 느껴요. 그래서 맹선이다, 장림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해요. 복하이센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거북선의 역할은 이 정신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객진으로 해서 집중 사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선은 이전에 본래 그 180년 전에 이미 있었거든요. 있었는 태종실록에도 나오지만 그때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이순신이 돌격선으로서 적지휘관의 정신을 노렸다는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숙종 때 보면 거북선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어느 시간 지났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뭐 흔적도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해군의 이 전쟁하는 방식이요 많이 달라집니다.
모두 무기체계가 달라지고, 그러면 옛날처럼 이렇게 뚜껑 덮어가지고 젓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뚜껑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포를 때려보면 다 위에 깨져버립니다. 거북대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의 명언 하면은 필사적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명량해전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수영으로 배를 옮겼잖아요. 우수영으로 옮겨가지고 이때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모든 장면들을 모아놓고 불을 켜놓고 이순신 장군이 이 필사적생 연설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난중일기 보면은 장수만 모읍니다. 장수. 병사들은 쉬게 합니다. 이 점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장수가 중요하거든요. 리더가. 그래서 리더의 정신을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필사적생, 필생적사의 연설을 합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리고 일부 당정 적고 천부라. 한 명이 목을 막으면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필사적생의 연설을 이렇게 받았던 장수들이 그 순간만큼은 야, 나도 죽을 각오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지 않겠습니까? 명량해전 하루 전날 필사적생의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에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직접 기록된 글에 의하면 그날 밤에 신인이 나타나요. 신인. 이 신인이 뭔가 하면은 물론 그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용어는 맞아요. 근데 이순신이 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한 사람을 꿈속에 만나게 되는데요.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40번이나 꿈의 얘기를 적습니다. 앞니를 미리 예시받을 때, 어머니가 아팠을 때, 또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아플 때, 아내가 아플 때는 다 유성룡 대감에 있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꿈을 통해서 미리 알게 돼요. 이날 정말 중요한 꿈이 꾸어지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요. 신인이 꿈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차즉 대첩, 여차적 취패운이라.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긴다, 이렇게 하면 진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때 이순신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뭐를 붙들었겠어요?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긴다,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긴다는 대첩을 붙들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음날 명량해전이 일어나는데 이미 이순신의 마음에는 와, 이미 이겼구나. 왜냐하면 신인이 내 꿈에 나타나서 이미 이겼다고 얘기한 거와 똑같은 그런 언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실제로 명량해전 때 거의 300척 이상이 들어와요. 우리는 12척밖에 없어요. 그러나 용감하게 혼자 먼저 앞으로 나갔거든요. 혼자. 그런 용기의 근원은 아마 그날 밤에 확신을 줬던 이 신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난중일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난중일기에 직접 적었던 걸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어요. 원본을. 사실은 12층으로 300층 이상을 못 짓는다는 것은 전 세계 해전사에 이건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저는 이 이순신 장군이 정말 놀라운 장군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때 만약에 졌다면은 조선은 끝났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저는 절체절명의 우리 역사의 위기를 이때로 봤는데 그 놀라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12척으로.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이순신에게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느냐고 다들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적었어요. 어떤 글이냐면은 차실천행, 차실천행. 이 말이 뭔가 하면 이것은 실로 하늘의 행운이다, 하늘에 도왔다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을 저는 풀이할 수 있는, 첫째는 내가 잘했다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겼어, 내가 정말 대단해서 이겼다,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죠.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요, 작은 성공, 작은 승리는 최선을 다하면 가능해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정말 위대한 성공 있잖아요. 정말 위대한 승리는 하늘에 도와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실천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이순신 장군이 했던 전략이 뭔가? 저는 그 전략의 근원을 손자병법에서 찾았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손자병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난중 일기에도 2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지피지기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자보전승이 손자병법의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이거든요. 자보, 이게 뭐냐면 나를 우선 지켜야 돼요.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자보하기 위해서 지피지기를 잘 활용합니다. 수많은 정탐, 수많은 정찰병, 전방에 척후선을 보내서 우리 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많이 하고 적의 어떤 모양, 적의 위치, 적의 모든 규모를 미리 보는 그런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것이 자보의 개념이거든요. 다음에 전승이란 말은 온전하게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존하고 난 뒤에 온전하게 나의 깨짐이 최소화하면서 이기는 것. 이것이 이순신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승구전이란 말로 연결됩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 다시 말해서 누가 이게 이순신을 폄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야, 뭐 맨날 뭐 지는 싸움은 안 하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보존돼야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길 준비를 갖추고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싱겁게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그 포가 좋았고 파농선이 아주 좋아요. 일본 거보다. 모든 유리한 것을 모두 합쳐가지고 집중적으로 통합 운용해서 적을 상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은 참 위대하다는 겁니다.